염증에 걸린 마음. 자, 이제 뒷부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커트를 하면은 다 읽을 수 있겠는데, 염증성 우울증에 치료약을 찾아서, 여기는 숲이라서 모기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 한번 찾아보도록. 와, 무슨 버섯일까? 빨간색 버섯인가? 벌레인가? 와, 신기하네. 붉은 빨간 이런 알을 많이 썰었네. 무슨 알일까? 자, 염증성 우울증의 치료약을 찾아서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이 모두 똑같은 한 가지 병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더 이상 암이 머리가 여러 달린 괴물 같은 병이 아니라 수천 가지 다양한 암들의 집합임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우울증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병통치약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우울증의 수많은 원인을 무시한 채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단 한 가지 치료법이 모든 환자를 치료할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만병통치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바로 과학이다. 대신에 우리는 우울증의 치료 원인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동일한 발병 원인을 공유하고 있어서 특정 치료에서 공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연히 더 유롭다. 특정 약물에서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아주 적은 환자가 그 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이유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노선을 따라서 신경 면역학의 과학을 해석해 항우울제를 만들어내려면 모든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일부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증을 일으킨 염증 메커니즘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설계해야 한다. 항염증약이 염증성 우울증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울증 증상이 있지만 염증은 없는 환자는 기존의 항우울제 치료나 미래에 나오게 될 새로운 비면역적인 치료에서 더 도움을 받을 것이다. 프로젝트가 그 사촌들이 블록버스터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엄청난 상업적 성공과 거의 무제한적인 승인이다. 그 약들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고 우울증과 다른 모든 장애에 대해서 범용 치료제로 제공이 되었다. 4세대 항우울제는 아마도 더 개개인에 맞춘 약일 것이고 한 가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환자의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될 약일 것이다. 새로운 항우울제의 개발과 출시는 이른바 동반진단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진단이란 개발적인 신약과 연계해서 사용될 이미 유효함이 확정되고 승인된 생체 지표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 같은 간단한 임상 절차를 통해 어떤 우울증 환자가 신약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을지를 예측하는 식이다. 이런 유형의 틈새 버스터 제품이 프로젝트 같은 전통적인 블록버스터 항우울제에 맞먹는 규모의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잠재 시장의 규모를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항우울제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지만은 염증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긴 일부 환자들에게만 효과를 내는 약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까? 이는 염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주요 우울증의 전통적인 정신의학 진단대로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피부인처럼 신체 질환이 있으면서 동반 이환으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먼저 2012년에 주요 우울장애 사파를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이 약 3억 5천만 명. 어떤 치료약을 특정 사람이 사용해도 될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자, 이렇게 옛 사업 모델을 붕괴해서 더 나온 매캐한 낙진이 아직도 우울증 상공에 드리워 있고, 대규모 투자가 실패로 들어간 기업들이 아직도 생생하지만은 용도 변경은 제약업계가 다시 항우울제 연구를 시작하는 데 힘이 될 수도 있다. 일이 잘 풀리면 전통적으로 마음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던 기존의 수백 가지 항염증들 약들 일부를 용도 변경해서 혁신의 파도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정말 잘 된다면 1970년에 세로토닌을 표적으로 정하고 1990년에 신약으로 출시된 프로작처럼 새로운 표적에서 약의 완성까지 대개 20년이 걸리는 데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5에서 10년 안에 그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항염증약에 더 잘 반응할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의 수가 거의 무한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나는 반응성 단백질을 주로 거론했지만은 그것이 염증성 우울증의 가장 좋은 생체 지표 혹은 유일한 생체 지표이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이것이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1990년대의 초창기 면역 정신의학 연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지표였던 덕에 그 이후로 원래 어둠침침했던 그 분야에서 길을 알려하는 불빛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생체 지표들이 존재하리라고 기대한다. 혈중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나 사이토카인 수치에 비해서 여러 환자 집단 사이에 더 큰 차이를 보여주거나 신약의 작용 메커니즘을 더욱 정밀하게 보여줄 검사가 존재할 것이다. 현대 면역학은 말초 면역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례적으로 폭넓은 기술이 있으며 그 기술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막 우울증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우울증에 대한 최초의 유용한 면역 생체 지표임을 증명했지만 결코 마지막 생체 지표도 아니고 모든 용도의 최선인 생체 지표도 아니다. 또한 예전에 나온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새로운 렌즈를 끼고 재검토하면서 신약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정형괴사 인자 항체를 사용한 선구적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를 본받아 지난 10년간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수십 가지 항사이토카인 항체가 임상시험에 사용되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항사이토카인 항체 시험은 환자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측정하는 계획에 따라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항체 연구 대부분은 부은 관절에 대한 신체 검사를 1차 측정키로 즉 그 약이 효과를 내는지 그 시험을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핵심 측정치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임상시험들이라도 정신건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대략적으로라도 정신건강을 2차 측정치로 삼고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설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신의 우울한 정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1에서 4 중에서 몇 점에 해당합니까? 에너지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연구들이 처음부터 해당 약물이 관절의 부비가 아니라 우울에 대한 보고를 했다. 서로 다른 치료받는 집단.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시험한 연구인 것처럼 정신건강 점수에 해당하는 이 2차 측정기를 다시 분석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최근 류머티즘성 관절염, 건선, 천식을 포함한 다양한 병이 있는 환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조 실험을 실시한 수십 건의 연구 데이터를 재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시험 대상이었던 항염증약들의 효과 크기가 평균 0.4로 나왔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인 것일까? 0.4는 큰 수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동일한 척도에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평균 효과는 0.2 정도밖에 안 된다. 표면적으로 이 결과는 새로운 항염증약들이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항우울제들보다도 우울증 증상을 치료하는 데 2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함정이 하나 있다. 해북은 데카르트 주의가 쳐놓은 또 하나의 함정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임상시험에서 해당하는 약물의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치료가 시작된 지 2~3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이면 많은 환자의 신체 건강이 상당히 호전되었을 터이다. 관절염 환자는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방사선 사진으로 본 관절의 모습도 개선되었을 것이며, 근선 환자는 얼굴과 팔꿈치에 있던 빨간 염증 플라크의 수도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 데카르트 주의자라면 누구나 재빨리 이렇게 지적할 것이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서 그 병이 나았다면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한결 덜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항사이토카인 치료는 표면적으로 항우울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염증성 질환의 정신 증상에 대한 우리에게 무관심을 정당해왔던 바로 그 논리에 의해 의미가 심하게 격화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인과성의 질문에 맞닥뜨린다. 신체 건강 개선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항염증약이 직접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신체 건강에 나타난 효과보다 먼저 나타났거나 그 효과를 예측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항종양 괴사인자 항체 투여 후에 즉각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인 레미케이드 하이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지만은 항염증약이 그만큼 신속한 항우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효과를 내기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데 효과가 더 빠른 항우울제가 있다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훨씬 더 유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우리는 그 효과를 증명할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항염증 항우울 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은 매우 소수였고 그 결과도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건만이 항사이토카인 항체에 관한 연구였다. 전통적인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치료 내성 우울증 환자 60명에게 무작위로 항종양 괴사인자 항체 치료와 위약 치료를 진행했다. 8주 후에 항체 치료를 받은 환자 집단은 우울증 증상의 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위약을 사용한 환자 집단도 같은 보고를 했다. 서로 다른 치료를 받은 두 집단 사이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실험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모든 환자가 치료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더 높았던 환자는 수치가 더 낮았던 환자에 비해서 항우울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그 항염증약은 누구에나 듣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염증이 없는 우울증 환자보다도 염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더 효과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실험 결과는 양성이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울증에 대한 항염증약 시험의 첫 단계부터 염증 생체 지표를 사용해서 그 치료로 혜택을 볼 확률이 높은 환자를 식별해내는 일이 일상화되리라고 예상이 된다. 모든 약품 개발 프로젝트에 내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새로운 유형의 항우울제 시험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몇 년 이 분야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염증성 우울증에 대한 비약물 치료는 어떨까? 약물 외에도 스트레스, 염증, 우울증이 있는 악순환을 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최근에 발견된 염증 반사를 통해 미주신경이 비장에서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방출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몸에 이식한 전기 자극기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으니 바로 2005년부터 미주신경 자극이 우울증 치료법으로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목을 따라 내려가는 미주신경 근처에
자극용 전기를 심고 본인이 직접 미저신경 자극의 타이밍과 지속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피부바로 밑에 심는 것으로 많은 우울증 환자가 이 미저신경 자극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이 승인을 받은 이유는 안전함의 효과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적은 시험으로 위약 효과를 검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극의 치료법의 가치에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떤 메커니즘 때문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실험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장치에서 나온 전기 자극이 미저신경을 타고 뇌관으로 올라가서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산하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뇌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 세로토닌 신호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저신경 자극은 전기로 작동하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것으로 여겨진 셈이다. 그런데 혹시 그보다는 전기로 작동하는 항사이토카인 항체처럼 효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건 아닐까? 미저신경에서 뇌로 올라가는 전기 자극이 아니라 미저신경에서 비장으로 내려가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뇌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모염증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나오는 효과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모른다. 만약에 미저신경 자극의 우울증 치료 효과가 항염증 작용 때문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진다면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 자극기 이식 수술이 어떤 환자에게 가장 효과를 낼지 예측할 때 혈액 생체 지표들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 자극기를 이식해서 미저신경을 자극하는 일에서도 덜 침습적인 방식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추진될 것이다. 생물학적인 과정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자극하는 장치를 만드는 생체 전자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지만 아직 새로운 우울증 치료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쯤이 지나면 우울증을 일으키는 염증 신호를 정기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차세대 생체 전자 기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리는 또한 스트레스와 연관된 염증에 관한 최근의 발견들을 통해서 공개 발언이나 학대 같은 사회적인 심리적인 충격이 신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조절 기술을 키워주는 심리치료나 명상도 항염증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이에 대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한다. 마음 챙기는 수련은 노염증 성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백혈구에 의한 염증 유전자의 발현도 감소시켰다. 최근에 명상이나 태극관 같은 심신치료 기법의 면역학적인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그 기법들이 염증에 대한 대식세포 활성화 반응을 통제하는 유전자 발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드러났다. 모모 염증 반응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가능하며 이는 심리치료가 우울증에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명상을 비롯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이 이미 효과를 내며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경 면역학적인 지식이 우울증 심리치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여지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염증 생체 지표를 그 치료법에 대한 일정의 바이오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명상을 실행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향상시킴에 따라서 신체의 염증 상태에 어떤 차도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인 생물학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사이토카인이 안내하는 심리치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가 아는 한 이런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탈 데카르트주의 세계에서는 심리치료의 효과가 마음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명상이 대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알츠하이머 병 치료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알츠하이머 병 치매라는 말은
우울증이나 염증처럼 아주 오래된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18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라틴어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든 이 단어는 정신상실이라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치매가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뇌의 질병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초기 신경학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19세기 말의 과학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지금은 프로이트에 뒤지지 않는 인지도가 있고 자신의 멘토였던 에밀 크레펠린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졌지만 살아생전에 그리 대단한 명성을 누리지 못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우구스 테테르라는 50대 여성 환자 사례 때문이다. 그는 노망이 들려면 한참 먼 나이인데도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우구스트가 56세로 나이로 사망하자 크레펠린이 뮌헨에서 세운 뇌와 정신건강연구소에 초대받아 회복 실험실을 차린 알츠하이머는 그의 뇌를 그 실험실로 가져갔다. 현미경으로 뇌 조각들을 살펴본 그는 뉴런 속과 주변에서 특이한 섬유질, 또 얼룩덜룩한 물질들이 뭉친 덩어리를 발견했다. 지금 그것은 플라크와 덩어리라고 불린다. 그것들에 대한 알츠하이머의 묘사는 지금 우리에게 그가 무엇을 본 것인지 확실히 알 만큼 충분히 명확히 했지만 당장 그의 동료들은 그리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1907년 알츠하이머가 한 정신의학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발견을 처음으로 발표한 직후 훨씬 기대를 모았던 강박적인 지휘사리에 관한 발표가 바로 그 다음 순서에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는 청중의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에서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 스트레스 심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과학자가 강연 후에 아무 질문도 못 받는 것 역시 굴욕적이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흥미도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이다. 테테르 부인의 뇌에 있던 플라크와 덩어리는 그것을 기억하던 크레펠린이 1910년 자신의 정신의학 교과서 발판에 그녀를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병으로 환자로 다시 소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크레펠린은 알츠하이머 병이 테테르 같은 비교적 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드문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든 탓에 생기는 훨씬 흔한 노인성 치매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1980년대에 바트의 의대생들이 치매에 관해 배운 내용도 대략 그와 비슷했다. 당시 우리는 작은 소리로 노망이라며 쑥덕거렸다.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름이 된 것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1994년부터니 겨우 25년 전이다. 그 사이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치매 사례의 대다수가 뇌의 플라크와 덩어리가 축적된 결과인 알츠하이머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츠하이머 병. 희한하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뇌에 플라크가 생겨서 그렇다 그랬었다라는 거죠.